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자, 미국 경제부터 보면요. 지난주 연준이 금리 인하 단행하고 나서 이번 주 일주일 미국 경제 순항했습니다. 2분기 GDP 최종적으로 3%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좋은 뉴스죠. 거기다가 바로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 아틀란타 연은에 따르면 GDP 나우가 실시간 GDP를 3.1%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분기 GDP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2.9%였어요. 3% 약간 못 미쳤는데 지금 3%를 넘었다. 이것도 당연히 좋은 뉴스죠. 자, 이번 주 금요일에 8월 PCE도 나왔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어요. 부합하거나 전망치보다 약간 더 좋거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PCE는 연간으로 그러니까 작년 8월 대비 2.2% 올랐습니다. 여기에요. 물가 상승률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7월의 연간 PCE가 2.5%였어요. 그런데 8월에는 2.2%로 상당히 많이 둔화됐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뺀 코어 PCE는 2.7%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높기는 하죠. 전체 PCE 2.2%는 시장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온 수치고요. 코어 PCE 2.7%는 시장 전망치와 동일했습니다. 물가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자, 증시도 좋았어요. 이번 주 3대 지수 모두 주간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맨 위에 그래프가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서 주간으로 1%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과 다우가 0.5% 약간 상회하는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상승도 상승이지만 구조가 변했어요. 그게 명백하게 드러난 게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증시를 반도체와 빅테크가 다시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8월 고용지표가 나온 9월 6일부터입니다. 8월 고용지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최근 고용지표입니다. 주요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일자리 순증이 좀 줄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실업률은 낮아졌다. 4.4%였던 게 4.3%로 낮아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월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때를 기해서 고용시장 약해지고 있다. 금리 인하 폭 더 커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날부터. 그래서 9월 6일 이후 3주간 이번 주까지 연착륙 랠리가 펼쳐졌어요. 자, 이 3주간과 그 이전 3개월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자, 차트 보면 지난 막대 그래프가 6월 초부터 9월 초까지의 S&P 500의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그리고 옅은 막대가 9월 6일부터 지금까지예요. 9월 5일까지 3개월간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 부동산이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업종이니까 다른 업종들 주로 경기 방어주들입니다. 그 3개월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3개월간 가장 저조했던 업종들 반도체와 빅테크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주도주 교체됐고 증시 구조 바뀌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이번 주에도 이 변화된 추세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AI 투자 관련 노이즈들이 있는데 이 노이즈들이 과연 한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역대급 부양책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이 두 개가 잘만 하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전면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전쟁 리스크입니다.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캔에서는 AI 얘기하고 중국 부양책 얘기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국채시장입니다. 국채시장 움직임은 왜 이렇지?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했는데도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죠.
기준금리 내려가면 국채금리도 내려가는 게 정상일 텐데 오히려 상승했다. 차트 보면 여기입니다. 9월 18일 금리 인하 단행한 날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한 세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선반영됐다. 이 이유가 말하기 제일 쉬운 이유입니다. 어느 정도로 선반영됐냐? 지난 6개월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하락했어요.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금리 인하는 다 반영한 거다. 전복컷도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실제 뉴스 나오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 거다. 이 설명은 보통 트레이더들이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좀 다른 측면을 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호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가 반등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낙관을 못하죠. 정부 부채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하면서 경제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게 분명한 것도 맞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 부양이 되니까요. 그런데 장기 국채는 그 금리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단기 국채는 기준금리 따라갑니다. 정책금리하고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죠. 그렇지만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국채금리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죠. 채권금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이 주장이 이번 주에 나온 주장입니다. 인플레가 둔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연준이 인플레가 목표 인플레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대폭으로 인하했다. 이거는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인플레 제압과 고용 유지, 이 두 가지 중에 후자를 선택한 거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 책무를 방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둔화하지 못할 거다. 연준이 인플레 제압을 희생시키면서 경제의 확장을 선택했다. 인플레가 2%로 내려오지 못하면 금리도 내려오지 못한다. 장기 국채금리가 이 점을 반영한 거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런 변수들, 이런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채금리가 단순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점이 이번 주에 논의됐습니다. 자, 그러면 AI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니 해도 AI예요. AI가 중심 주제입니다. 앞에서 증시 주도권이 바뀌었다, 증시 구조가 바뀌었다. 이것도 AI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AI 관련 뉴스, AI 관련 정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창업 뉴스 쏟아지고 있고요. 인재전쟁 극심합니다. 신모델 출시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AI 비용도 뉴스거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정부 주도로 데이터 센터를 미국 내에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까지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들로서는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AI입니다. 누가 더 많이 뺏어오느냐, 이게 관건이 된 거죠. 경쟁이 심해졌고 다 속도전이 됐습니다. 속도전이 되니까 비용은 더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고 있나?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하이라이트가 터졌습니다. 오픈 AI 사태. 작년 11월에도 오픈 AI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사태 터졌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펀드레이징 중이에요. 투자 유치 중인데 스스로 기업 가치를 1,500억 달러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만 가지고도 큰 뉴스인데 이번 주 수요일에 오픈 AI CTO 최고 기술 책임자 미라 무라티가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라 무라티는 작년에 CEO 샘 알트만이 전격 해고됐을 때 잠시 임시 CEO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오픈 AI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임했고요. 임원 2명이 더 사임했습니다. 최고 안전 책임자 사임했고요. 모델 훈련 책임 임원도 사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존 슐만이 사임했습니다. 앤스로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전에 5월에는 역시 공동 창업자 일리아 슈스케버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거 큰 뉴스였죠. 일리아 슈스케버는 Chief Scientist였습니다. 그야말로 개발의 총책임자였는데 창업하겠다면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미 10억 달러 투자 유치도 했고요. 오픈 AI의 핵심들이 지금 다 물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이유가 뭘까? 의아해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목요일에 오픈 AI가 영리기업으로 전환할 거다라는 뉴스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꼬리표처럼 달린 뉴스가 CEO 샘 올트만한테 주식 7%가 부여될 거다. 주식 7%면 지금 오픈 AI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로 매겨졌기 때문에 7%면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샘 올트만은 이미 빌리어네어예요. 10억 달러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0억 달러가 추가된다. 내부 이견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들 나갔나 보다. 그런데 같은 날 샘 올트만이 전 직원 미팅에서 온라인 미팅입니다. 정해진 건 없다. 내가 주식 얼마나 받을지 이런 거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음 주에도 이 혼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픈 AI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오픈 AI는 비영리 기업이에요. 그런데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고요. 아주 독특한 구조와 독특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됐어요. 이때 자선단체로 발족을 했습니다. 퍼블릭 채러티예요. 정의를 하면 일반인들의 기부를 받아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오픈 AI다. 이렇게 정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미션은 뭐냐? AGI를 만든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지능을 만든다. 이게 우리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재무적 성과와 무관하게 인류 전체의 이익을 지향할 것이다. 오픈 AI 정관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자회사는 영리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이름이 오픈 AI 글로벌 LLC입니다. 유한 책임회사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GPT를 발표했죠.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에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49%를 보유한 최대 오너가 됐어요. 여기서 오픈 AI는 오픈 AI 글로벌 LLC입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 11월 샘 알트만 사태 이후에 수정을 합니다. 이제 오너란 말 없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회사의 오너도 아니고요. 소수 경제적 이해관계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11월 샘 알트만 사태 있기 바로 한 달 전에 샘 알트만이 대규모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합니다. 과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수많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을 배출했어요. 종업원 중에서. 월급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종업원 지주제, 특히 스탁옵션 덕분에 엄청난 부를 챙겼어요.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나서는 그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부여할 주식도 없고 주가도 그렇게 급등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과거의 전설을 다시 한번 실현하겠다. 이게 샘 알트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오픈 AI에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 실현하는 것도 현재 구조하에서는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영리기업으로 아예 전환시키자. 그러면서 투자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일의 속도도 더 날 거 아니냐. 경쟁에서 이기자. 이게 목적입니다. 다른 AI 기업들도 다 같은 생각이겠죠. 빅테크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질 수 없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중국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예요.
중국이 2008년 이래 가장 큰 경제부양책 내놨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금리 인하, 그리고 은행 지불준비율 인하, 기존 모기지 비용 감축, 이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5천만 가구가 1,500억 위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210억 달러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은행 지불 준비율은 올해 내로 추가 인하 가능하다. 필요하면 더 인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경제부양책보다 더 놀라운 거는 증시부양책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정책 내놨어요. 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은 특별 기금을 신설해서 기업의 은행 대출을 리파이낸싱하게 돕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주가 부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앙은행은 또 증권사, 보험사, 기관 투자자들의 자사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 주식이 들어가겠죠. 이걸 담보로 국채 대출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을 갖게 되면 투자 유치가 더 용이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쓸 자금은 8천억 위안이다. 그런데 필요하면 200원, 300원 증액도 가능하다.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증시가 안 오를 수 없었겠죠.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2조 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GDP의 1.5%예요. 자, 이 2조 위안 중에서 절반은, 그러니까 1조 위안은 지방정부 파산을 막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가구들과 기업한테 살포가 됩니다. 일반 가구와 기업의 지출을 부양하는 데 사용돼요. 일단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신품 교체를 지원하겠다. 자동차, 가전제품, 변기를 스마트 변기로 바꾸는 것까지 지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부터, 첫 번째 자녀는 제외하고 두 번째 자녀부터 매달 800위안을 지급하겠다. 8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수 1억 1,400만 명이에요. 수혜자 규모 엄청나죠. 자, 왜 2008년과 비교를 하느냐? 이게 비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정책 발표가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 중국 정책을 바주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 바주카에 계속해서 반대해 왔어요. 바주카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지원금을 살포한다. 시진핑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질 거라고 본 거예요. 두 번째, 대규모 경제부양책. 이것도 자생력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이 2008년 바주카는 시진핑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시진핑은 2012년에 집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이전 얘기예요. 재정과 통화를 엄청나게 살포했기에 바주카라고 불렸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두 가지 모두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번 주에 나온 부양책을 2008년과 비교를 하고는 있지만 2008년 때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그때는 4조 위안을 일단 풀었어요.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9.5조 위안을 살포해요. 2009년 기준 GDP의 27%였고요. 27개월간 계속 지급했습니다. 자, 중국 경제 살아났고요. 덕분에 미국 경제까지 살아났습니다. 유럽 경제도 살아났어요. 중국이 이때 세계 경제를 살린 거예요. 이번 정책도 신호는 확실하게 준 겁니다. 중국 증시 이번 주에 15% 상승했어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정책 나오면서 수직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화답했어요. 유럽은 중국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중국 부양책 발표되면서 유럽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다 기지개를 펼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투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탈출해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러던 게
중국 거라면 다 사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